안녕하세요. 제 아들의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 30대 여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한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제 인생의 절망은 고요함 속에 있지 않고 끝났다 생각하면 다시 시작되는 지독한 지진 속에서 오지도 않는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저는 남자를 한 명 만났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였죠. 6년차 간호사였던 저와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던 남자는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첫 만남부터 이러다가 새벽에 해 뜨는 것도 보겠다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첫인상은 밥만 먹고 공부를 해온 의사답게 좀 어리숙한 범생이 스타일이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오로지 책만 드립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기억이 참 야속한 게 아무리 끝이 가슴에서 피가 나는 배신으로 끝이 났어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식물 키우는 게 취미였고 집에 각종 허브를 직접 키워서 종종 제게 선물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리를 잘했던 기억도 나네요. 특히 떡볶이를 잘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이 해준 떡볶이를 먹으면 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 제가 자주 가던 분식집 떡볶이 맛이 났어요. 주영 씨, 진짜 강남에서 고등학교 나온 거 맞아? 아무리 먹어도 이 떡볶이 나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서 팔던 그 분식집 맛인데? 신기하네. 내가 앞으로 이 떡볶이 맛 절대 잊을 일 없게 내가 평생 해줄게. 만난 지 1년도 안 됐지만 저희는 서로의 미래에 서로를 그려나왔어요. 그리고 1주년을 앞둔 어느 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소식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저 업무량이 많아서 제가 무리를 한 줄만 알았어요. 자도 피로회복이 안 됐고 나른하고 소화도 안 됐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간호사로서 정작 제 몸에 나타난 이상 반응은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는 그렇게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임신 5주차, 아직 그 사람과 어떤 구체적인 결혼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작디 작은 빨간 줄 2개가 주는 압박은 실로 엄청나더라고요. 속으로 몇 번을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고민하며 마음을 졸이다 끝내 그 사람에게 제 임신에 대해 말했을 때 그 사람은 기뻐했어요. 아니, 굉장히 설레했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저와 결혼을 생각했다고 전문의 따고 바로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축복이 빨리 찾아와서 기쁘다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선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예상하지 못한 소식으로 먼저 인사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평생 미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결혼식장은 야외가 좋다고 했고 신혼집은 당시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구하자고 했죠. 그리고 본인이 전공의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조금만 더 있다가 본인 부모님을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때는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그래, 조급해하지 말고 되도록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저나 그 사람에게는 천천히 갈 길도 빠르게 갈 길도 없었습니다. 임신 12주, 배를 만지면 전보다 살짝 튀어나온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아직 아기의 성별은 모르는 시기였죠. 2차 기형아 검사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근무를 하던 중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와 저를 찾았고 그 사람은 바로 제가 결혼 준비를 하던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제 임신 소식보다도 더 급작스러운 만남이었다는 기억이 나네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별다른 인사도 소개도 없이 제게 할 말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당장 해야 할 말이 있다고요. 그렇게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처음 제 시어머니가 될 분을 마주하게 됐는데 제게 돌아온 건 하얀 봉투와 뼈가 시릴 만큼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 뱃속의 애가 우리 주영이 애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주영 씨한테 못 들으셨나요? 저 주영 씨 만난 지 1년 됐고 뱃속의 아이도 주영 씨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결혼 준비를 누구 마음대로 결혼 준비야? 잘 들어. 나 오늘 그쪽한테 내 아들이랑 결혼할 거라느니 어머님이란 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이 돈으로 뱃속을 비우든 앞으로 혼자 앞가림할 때 쓰든 하라고 말하려고 온 거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주영이하고는 이제 끝내라고. 알아들어요?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드라마 촬영을 하나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라는 자각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 그 사람이 본인의 부모님께 잘 말한다고 우리는 결혼해서 뱃속의 아이도 함께 키울 거라고 하는데 저는 원하신다면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전 며느리 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아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어 없애야 할 방해물밖에 안 되었죠. 저는 눈앞에 그 사람과 헤어지는 대가라는 돈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는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주제에 자존심은 있다고 저를 조롱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결혼할 거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 사람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집에도 없었고 심지어 다니던 병원에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진 그 사람은 3일 후 제게 문자 하나 보내 이별을 고했어요. 그 문자 안에는 차라리 우리는 만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내용과 사실 나도 우리 어머니 생각과 같이 네 뱃속의 애가 내 애인지 확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아직 전문이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해서 한자리에 묶이고 싶지 않다고. 직접 만나서 말할 용기가 없어서 미안하다. 부디 너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분명 며칠 전만 해도 산부인과 검사도 함께 가고 본인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 뱃속의 애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으니 각자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뒤집히는 건가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제 마음을 문자로 수십 통을 남겼지만 남는 건 비참하고 처량한 제 처지뿐이었죠. 부모님께서는 그런 놈은 있고 시간이 허락할 때 뱃속의 아이도 지우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쌍한 내 딸을 구해야 하니 내 딸을 버린 인간과 이어진 모든 게 꼴보기 싫으셨겠죠. 그리고 미혼모가 혼자 살기 힘든 세상이니 제가 그 길로 가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네가 뭐가 아쉽다고 그놈이 버린 애를 낳아서 혼자 키워. 미연아, 너 아직 젊어. 엄마는 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네 인생 포기하는 거 절대 반대야. 어머니도 아버지도 오빠도 모두 저를 생각해서 제가 소중하니까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라고 했던 거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면 이름을 호현이라고 하고 딸이면 효민이라고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나도 주변 사람들도 태몽을 안 꿨는데 우리 아기는 태몽이 없는 걸까 아쉬워하고 심지어 딸이든 아들이든 나중에 함께 친구처럼 손잡고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상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떼어낼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절반은 나를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를 버린 놈의 아이이긴 하지만 또 절반은 제 아이라는 생각에 마냥 현실적인 생각은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증명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인간 없이 그 인간들이 지우라고 했던 아이를 보란 듯 낳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저는 그렇게 궁금해하던 제 아이의 태몽을 꿨습니다. 임신을 하고 한참 뒤 꾼 거라서 태몽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늘에 떠있던 둥근 달이 아주 천천히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제 품에 가득 안기는 꿈을 꿨어요. 잠에서 깨고 나서 긴가민가 했지만 그렇게 궁금해하던 제 아이의 태몽을 꿨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서 긴가민가 했지만 그렇게 궁금하던 내 아이의 태몽을 지금 이 순간 꾸게 된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어쩌면 뱃속의 아이가 꼭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부모님은 낳으면 부모 자식 인연을 끊자고 하실 정도로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제 자식을 만나야 했기에 출산을 선택했어요. 저는 3.4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저와 아이 둘뿐인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제 호적에 올릴 제 성을 따라 이름을 김호연이라고 지은 내 아들. 부모님은 태어난 아이를 보자마자 서럽게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네가 세상 빛을 못 보게 할 뻔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이와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분만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한 80%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분만실에 계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제가 처음 아이를 안아보는 순간 끊임없이 아이에게 속삭였다고요.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하고요. 간호사 선생님 말로는 제가 혈압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렇게 계속 되뇌이듯 말을 해서 기억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말은 아이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 아이를 지키며 단 둘이서 살아가야 하고 분명 그 길은 가시밭길일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했고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이미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절절하게 실감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다니고 손이 닿지도 않는 곳에 텐살 크림을 바르느라 어깨에 담이 오고 또 부은 다리는 혼자 주무르고 안마기로 마사지를 하면 순간순간 쓸쓸해졌거든요. 또 한 번은 제가 자궁 수축 때문에 응급실에 갔었는데 당연하게 보호자인 아이 아빠를 찾는 말을 들으면 말문이 턱하고 막히기도 했죠. 하지만 그 당시 제 처지를 탓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뭐든 각오를 하고 선택한 길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하고 제가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산책에 나가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엄마 안 닮았네, 아빠 닮았나 보다 하는 말을 하거나 뒤돌면 아픈 신생아 시절 새벽에 갑자기 열이 오른 아들을 안고 간호사인 엄마면서 안절부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날에도 아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3교대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은 모조리 아들과 함께 보냈고 주변에서 제가 연락이 끊길 줄 알 만큼 단 1초도 아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시간이 없을 만큼 모든 걸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아들을 키우는 문제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기도 했고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혼자 애 키우느라 엉망인 일상을 보내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병원에 복직을 하고 아이가 2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께 SOS 신호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오프인 날이었는데 병원에서 스케줄이 꼬여서 당장 나올 수 없냐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워낙 긴급한 상황이긴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 집에 오던 시터분께서도 그날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쏙 빠졌죠. 새언니도 워킹맘이라서 정말 부탁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전화로 정말 구구절절 말했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나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정말 이런 일이 원래 없는데 나 앞으로도 엄마한테 이런 부탁 안 할게요. 우리 호연이 좀 봐줘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며 어머니께 말했는데 어머니는 잠깐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애 데려오라고 하셨고 저는 당장 아들을 데리고 본가로 날아갔습니다. 아이 용품이 든 가방을 어머니께 드리고 아들 얼굴 한번 보고 병원으로 가려고 현관 앞에 서는데 저는 그때 그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저를 다시 몸을 돌려 배웅하시던 어머니를 마주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되감은 것처럼 어머니 옆에서 철부지 어린애가 된 것 마냥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엄마한테 이런 한심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부탁까지 해서 정말, 정말 죄송해요. 엉엉 우는 저를 보던 어머니께서는 한 손으로는 제 아들을 받쳐서 안으시고 다른 한 손은 활짝 벌려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런 말 하지 마. 미연이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가 되는 연습하는데 당연히 엄마 도움을 받아야지. 엄마도 미안하다. 처음부터 우리 미연이 못 믿어줘서 엄마가 미안해. 그 후로 종종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종종 집에 오셔서 손자를 돌봐주셨고 아빠의 자리는 없지만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다행히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죠. 하지만 아직 사회는 아빠의 자리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온갖 모멸적이고 비틀어진 고정관념으로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아들이 2살이 되고 처음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요. 한 번은 같은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에 초대된 적이 있었어요. 5명 정도 모여서 같이 주말에 점심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서로 학생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이 있던 지역에 대해 말하니 한 아이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호연이 엄마는 학생 때 좀 놀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의외네요. 이 말 때문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겉모습도 그렇고 일상적인 말투도 날티가 나는 것과는 정말 아예 반대였어요. 오히려 긴장을 풀고 있으면 좀 어수룩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데 그런 제게 학생 때 좀 놀았을 것 같다고요? 확신할 수 있었죠. 아, 저 여자 내가 미혼모라고 날 막 살았다고 막 살다가 사고 쳐서 애 혼자 키운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닌 게 그 아이 엄마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거든요. 다른 애 엄마들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네요. 나를 무시하는 걸 넘어가면 분명 제 아들을 볼 때도 아빠 없이 엄마랑 사는 불쌍한 아이로 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리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학생 때부터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렇게 혼자 아이 키우고 살 정도로 돈 벌고 능력도 좋아서 2사람 목 혼자 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무슨 의도로 말한지 짐작은 가는데요. 제발 그 의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매번 아들과 저를 보면 아이 아빠의 부재를 찝어내는 사람들에게 전 늘 우리 집에 애 아빠는 없어요. 그 대신 2사람 목 다 하는 엄마는 있는데 라고 응수해야 했습니다. 그저 남들과는 좀 다른 가정 형태를 꾸렸다고 혼자라고 해서 주눅 들고 뒤로 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움츠러들면 내 아들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더 당당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남들에게 2사람 목 다 해내는 엄마라고 저를 소개했던 것처럼 실제로 아들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고요. 근데 과욕이었던 건지 육아 3년 만에 제게 허리 디스크와 더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위염, 편두통과 빈혈까지 참 골고루도 아팠네요. 오빠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 제게 나가서 간호사라고 하지 말라고 했고 더욱 억울한 건 이렇게 아파도 왜 살은 붙는지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살이 붙으면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져서 악순환이 따로 없었어요. 모든 문제는 운동 부족이었고 저는 제가 건강해져야 아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런저런 운동을 찾아보다가 배드민턴 모임에 가입을 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다른 운동보다 재밌게 해서 꾸준히 다닐 생각으로 선택했던 그 모임이었지만 저는 그곳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됐습니다. 더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 간 곳에서 배드민턴 채로 제 무덤을 파게 될 줄 감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제가 새로운 남자와 엮이게 되면서 일어나는 것 같네요. 그 남자는 기존 회원이었는데 제게 배드민턴의 기초를 알려주었고 또 시합 상대가 되어줬어요. 저보다 3살이나 연상이었지만 오래 운동을 해온 덕분인지 활동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제게 배드민턴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15분만 코트에서 뛰어다녀도 땀범벅이 되고 숨이 차는데 그 남자는 30분을 거뜬히 날아다니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모임에 나가 운동을 했는데 그 남자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미연 씨, 여기 나온 지 벌써 한 달인데 저한테 커피 한 잔 안 사준 거 알아요? 물론 제가 자진해서 미연 씨 가르쳐 준다고 한 거지만 그래도 좀 서운한데요? 그래도 명색이 스승님인데. 아, 그렇네요. 제가 미처 먼저 챙기질 못했어요. 그럼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드릴까요? 어느 브랜드 커피 자주 드세요? 제 말에 그 남자는 불현듯 크게 웃더니 이내 미연 씨 너무 정없는 거 아니냐. 같이 안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날 잡아서 운동 끝나고 같이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더군요. 뭐 그 남자 덕분에 한 달 동안 살도 5kg나 빠졌고 받은 게 있으니 주는 게 있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남자는 제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남자 말처럼 배드민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친근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주 사적인 약속을 잡으려고 하고 모임을 나간 지 석 달 정도 됐을 때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오고 저녁을 사준 다음에 집까지 데려다주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싶었죠. 이성이 제게 보내는 호감이 너무 오랜만이기도 해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누굴 만날 여력이 없었거든요. 이미 육아, 일, 심지어 운동까지 끼워넣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요. 그래서 하루는 헛다리를 짚고 창피함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직 시작도 안 된 관계를 미연에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야간 근무를 한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온 남자의 차에 올라타 물었습니다. 혹시 나랑 연애하고 싶냐고요. 남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저는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지금 누굴 만날 상황이 아니고 또 승재 씨도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찾아보는 게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꽤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남자는 왜 그렇게 성급하게 정리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가볍게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되냐고 해서 저는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승재 씨, 나 아들 있어요. 올해 3살이고요. 미연 씨 결혼했어요?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 아니요. 결혼은 안 했고 그냥 아이만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까지 못 갔거든요. 이제 내가 왜 승재 씨 못 만나는지 승재 씨도 나랑 만나서 좋을 거 없다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제 마지막 말에 남자는 한동안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역시 그런 말 듣고도 마음 안 돌릴 남자는 없지라고 내심 씁쓸해하고 있었는데 남자는 저보다 더 단호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왜 나랑 미연 씨가 만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연 씨가 아들이 있으면 뭐요? 이제 미연 씨가 왜 그렇게 사람을 밀어냈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왜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지 그 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연 씨가 아기가 있으면 뭐요? 내가 미연 씨가 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게 된 것도 아닌데 나는 오히려 일도 하고 혼자 육아도 하고 또 이렇게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미연 씨를 더 알고 싶어요. 미연 씨가 왜 날 밀어내는지는 알겠어요. 힘들었겠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나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미연 씨한테 그런 실망감 안 줄 자신 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의 조건은 40대 초반에 대기업 가장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임에 나가면서 알게 된 건 남자의 부모님이 지방에서 크게 과수원을 해서 본인 벌이뿐만 아니라 원래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였어요.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왜 이런 조건의 남자가 제게 매달리듯 구애를 하는 건지 의아할 따름이었죠. 남자는 계속되는 제 거절과 밀어냄에도 단 한 번은 흔들리지 않고 밀어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이 얼마나 애들과 잘 지내는지 아냐고 미연 씨 아들도 꼭 나를 만나고 싶어 할 거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러는데도 제가 기회를 안 줬다면 저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일도 없었겠죠. 계속되는 구애의 춤에 저는 넘어가고 말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만나면서 가장 저를 편하게 해줬던 건 바로 안정감이었어요. 늘 미혼모로서 당당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저도 마음 편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할 계획은 없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들을 데리러 가지 못하는 날 자진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아들을 하원시키고 심지어 제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들을 데리고 영화관이나 박물관,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 남자가 제 아들을 데리고서 함께 병원 앞에서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는 걸 봤을 때 그 심정은 아마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한때는 내 아이의 아빠가 그렇게 아이와 함께 나를 맞이해주는 꿈을 꿨었는데 다 포기하고 살다가 기대도 안 한 상태에서 마주쳤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올랐죠. 또 남자는 아직 어린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TV에서 본 대로 본인을 보고 아빠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아빠 왜?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아들한테 아빠 아니야, 삼촌 해봐, 삼촌 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오히려 저를 말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난 삼촌보다 아빠라고 하는 게 더 좋은데? 지금이야 호연이가 뭣도 모르고 또 다른 애들 보면 아빠가 하나씩 있으니까 당연히 날 아빠라고 부르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커서 나 아빠로 인정해주고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그건 명백한 프로포즈였어요. 그리고 정말 며칠 뒤 남자는 제게 이제는 네가 보호받을 수 있고 혼자서 모든 걸 떠안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그 말은 당시 제게 도저히 한입 베어물지 않을 수 없는 선악과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그 달콤한 말과 현란한 말솜씨 취해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예비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건 그 당시 제가 읽었던 한 글 때문이기도 했어요. 아이의 발달에 대해 쓴 책에 나온 글이었는데 아이는 자라면서 본인이 롤모델로 보고 자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고요. 주로 딸에게는 그게 엄마이고 아들에게는 그게 아빠인데 그때 본인의 성별과 같은 보호자를 보고 많은 걸 배우면서 자란다고요. 그때 그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혼자서 아들에게 충분히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이 담긴 글 하나로 인해 그 생각에 금이 가버린 겁니다. 정말 자식 기르는 부모가 팔랑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물론 그때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닌가 고민했는데 그때의 상황은 제가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가만두지 않았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예비 남편을 만나자마자 껴안으실 정도로 좋아하셨고 아버지는 예비 남편이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귀에 걸린 입꼬리가 한시도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우리 호연이가 벌써 이서방을 그렇게 따른다며?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미 아빠라고 불렀다잖아. 호연이도 지 애비 될 사람 알아본 거지. 안 그런가 이서방? 아유, 전 호연이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너무 비행기 띄우시는데요. 아직 갈 길이 먼데 제가 더 노력해야죠. 참말 잘한다 자네. 대기업 면접도 다 그 말발로 들어간 거 아닌가? 어쩜 그리 말을 잘해? 우리 미연이가 대체 어디서 자네 같은 신랑감을 만난 건지 정말 천운이다, 천운이야. 이때 이미 저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미혼모가 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부모님께 끼친 걱정과 불효를 말끔히 치아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부모님께 죄책감을 안 느껴도 된다고 안심을 했죠. 또 예비 남편은 아무래도 병원 업무와 육아로 바쁘고 지친 저를 대신해 신혼집을 알아보고 예식장까지 다 알아볼 테니 저에게는 아무 걱정 말고
그저 나만 따라오라고 했어요. 심지어 예비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저를 배려해 주셨고요. 처음 예비 시부모님을 뵀을 때 그때 예비 시부모님께서 직접 서울로 오셔서 저와 식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만남에서도 또 서울로 오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상견례도 서울에서 해도 되니까 장소 정해지면 연락 달라고 하셔서 제가 예비 남편에게 두 번씩이나 직접 서울로 오셨으니 상견례는 그냥 우리 부모님 모시고 당신 본가 가서 하자고 말했어요. 근데 예비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다 본인 부모님이 당신 생각해서 배려해 주시는 거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가 집에 돌볼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 먼 걸음 하게 하는 게 주저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참 안쓰럽게 보셨어요. 혼자서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는 걱정 말라고 하시며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했죠. 이렇게 모든 게 일사천리에 걸리는 거 하나 없는데 어찌 이 결혼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너무 맑은 물에서 물고기가 못 사는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의견을 조율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잡음 하나 안 나오는 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늦으면 너무 늦었고 또 빠르다면 천만다행으로 알게 된 날이 바로 제 결혼식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을 느낄 새도 없이 잔뜩 긴장한 채로 드레스 피팅 받고 헤어 메이크업 받고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이 나가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신부 대기실이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남편이 원하던 대로 결혼식에서 반지 전달하는 일을 맡은 우리 아들, 본인 몸에 딱 맞는 턱시도를 입은 귀여운 모습에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긴장이 좀 풀린 만큼 대기실에 들어온 사람들과 더 자연스러운 미소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본식을 20분 남긴 시각, 신부 대기실로 사색이 된 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쁘실 분이 어딜 다녀오신 건지 한복 위에 코트를 걸친 채 왜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나타나신 걸까요? 저를 만나러 온 지인들과 함께 웃고 소소한 인사를 나누다가 그런 어머니를 발견하고 작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제 물음에도 대답을 안 하고 입술을 파르르 떠는 어머니는 이내 대기실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호령을 내려서 모두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나가. 지금 여기서 다 나가줘요. 나 내 딸하고 할 말 있으니까 다 나가라고 얼른. 영문을 모를 일이었어요. 왜 이 좋은 날 어머니께서 고함을 지르시고 당장 쓰러지실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건지. 일단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 저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머니를 붙들고 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 미연아, 너 결혼하면 안 돼. 지금 저 밖에 있는 놈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불쌍한 미연이, 불쌍한 내 딸.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라는 게 딱 그때 제 상황이었을 거예요. 당장 본식은 얼마 안 남아서 긴장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니 불안하고 답답해 죽을 뻔했죠. 이제는 숨도 거칠게 몰아쉬는 어머니에게 일단 심호흡을 하고 알아듣게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다급하게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점점 붉게 보이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제 눈앞은 시뻘겋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한창 들어오는 손님들과 정신없이 인사를 나누던 어머니께서도 곧 시작될 본식을 앞두고 긴장이 되셨다고 해요. 안 되겠어서 오기 전 산 청심환을 먹으려고 가방을 뒤졌는데 사고 나서 차에 두고 내린 걸 아셨다고 해요. 얼른 갔다 오려고 코트 입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셨고 차 안에 있던 청심환을 드신 후 한숨 돌리고 차에서 내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차장에는 어머니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차 2대가 주차 후 시동을 끄더니 이내 차에서 2사람씩 내렸다고 하네요. 나이는 저랑 동년배 정도로 보였다고 합니다.
각자 상대방을 여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선 부부인 것 같은데 4명이서 아는 사이인지 차에서 내린 다음에 무리지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어머니께서도 그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가시는데 그때 그중 한 남자가 하는 말이 귓가에 칼처럼 날아 박혔다고 해요. 야, 근데 승재 이 자식 진짜 여자 꼬시는 재주는 비상한 것 같아. 도대체 벌써 몇 번째냐? 3번째지? 아주 이 정도면 뭐 논문이나 책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일도 없는 자식이 차라리 글이라도 쓰지. 나는 이 자식 결혼식 오는 게 이제 질린다 질려. 어째 예식장 수준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예식장도 이희한테 겨우 돈 빌려가서 계약한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빌려갔는데? 뭐야? 이 정도면 우리가 결혼시켜주는 거 아닌가? 오빠, 우리 아예 밥 먹고 나올 때 축의금 함을 들고 나오자. 그리고 우진 오빠네랑 나누면 되잖아. 어차피 걔 투자 사기 때문에 주변 연락 다 끊긴 지 오래라서 들어올 축의금도 얼마 안 될걸. 하긴 사기로 지명수배까지 내린 놈 결혼식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 어머,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지명수배? 승재 오빠가요? 재수씨 몰랐구나. 걔 지방에서 가상자산으로 사기치다가 걸려서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했었는데 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주변에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을걸요. 워낙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닌 놈이라서 평판이 안 좋긴 했는데 나도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지. 와, 이제 보니 그냥 빚쟁이가 아니라 순전히 범죄자구나. 그치, 범죄자지. 아유, 나도 마음 같았으면 벌써 손절하는데 승재 그놈한테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고 근근히 연락은 해야겠고 아주 돌겠다 돌겠어. 다른 피해자들처럼 금액이라도 몇 억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받아내는데 이건 뭐 선임 비용이 더 나오겠어서. 진짜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안 와? 그냥 계단으로 갈까? 예식장 어차피 2층이잖아. 순식간에 눈앞에 있는 4명의 사람이 나눈 대화를 듣고 어머니께서는 사고가 정지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분명 저 사람들이 몇 번이고 말한 승재라는 이름은 예비사위의 이름인데 세상에 승재란 이름이 하나뿐인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그제야 도착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타려는 4명의 사람들 앞을 막으셨다고 해요. 저기 저희 탈 거예요. 방금 한 말, 방금 승재라고 한 거, 이 건물 2층에서 신부 김미연이랑 결혼하는 이승재 얘기한 거 맞아요? 어머니의 물음에 4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했고 그중 한 남자가 놀란 표정을 숨기고 이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어머니께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대답할 이유 없어요. 어머니는 바로 입고 있던 코트 단추를 풀으셨고 안에 입은 혼주 한복을 내보이셨다고 해요. 그 순간 4사람은 숨을 삼키며 놀랐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미 어머니께서는 그 대화의 내용이 진실일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김미연이 엄마인데 그럼 충분히 알 권리 있는 거죠? 지금 댁들이 말한 거 내 딸이 결혼하는 이승재가 결혼도 이미 2번이나 갔다 왔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백수에 이 결혼도 돈이 없어서 당신들한테 빌려서 하는 거고 심지어 사기로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다고? 지금 이게 다 사실이 맞아요? 맞으면 맞다 고개를 끄덕이던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 천치들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 얼른. 내 딸 인생이 걸려있단 말이야. 주차장을 울리는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4사람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다리에 탁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던 일행은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다시 주차장으로 나갔다고 하네요. 지들이 생각 없이 나눈 대화를 누군가가 다 들었는데 그게 당사자들 중 한 사람의 어머니였다니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에이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던 이름 중 하나, 우진이라는 이름, 저도 들어봤거든요. 예비 남편이 제게
중학교 때까지 지금까지 친한 친구 무리가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우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름을 듣고 어머니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 정말 남편 친구들과 그 아내들이 나눈 대화를 들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두 손으로 제 팔뚝을 하나씩 붙잡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상했어. 미연이 너 생각해봐라. 말을 심각하게 잘하지 않았니? 새치 혀에 모터 달린 것처럼 사람 구스르는 말에 도 같은 놈이었고 또 너, 네 시부모님 과수원 가본 적 있어? 말로만 들은 그 과수원 가본 적 있냐고? 없잖아. 그치? 간다고 할 때마다 그놈이 갈 필요 없다고 막았으니까. 아무래도 이 결혼 안 되겠다. 너 이거 그대로 진행하다가는 인생 망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당사자에게 제대로 말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드레스 차림으로 대기실을 빠져나오는 신부를 사람들은 신기하고 의아하게 쳐다봤고 저는 그런 시선이나 수근거림을 신경 쓰지 않고 턱시도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던 예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연아, 왜 나왔어? 아까 우진 씨 왔다 갔대. 알아? 미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진이가 왜? 내가 당연히 불렀지. 내 오래된 친구라고 했잖아. 그래, 알지.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갔다는데 들어볼래? 우리 엄마가 들으셨다고 하거든. 너 지금 이 결혼이 두 번째인 거, 백수인 거, 돈 없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빚지고 다니다 못해 투자 사기로 고소당해서 지금 지방에서 지명 수배 명단에 올랐다며. 이거 진짜야? 우리 엄마가 들은 게 사실이냐고. 제 말을 들은 예비 남편의 얼굴은 그때 제가 입고 있던 드레스보다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혀로 입술을 한 번 훑고 잠깐만 미연아,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일단 들어가서 우리 이제 결혼해야 하잖아. 라고 저를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가로막고 물었어요. 그럼 이거 대답해. 당신이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준 명함, 그 대기업 브랜드 로고 찍힌 그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이승재 대리 있냐고 물으면 있다고 할까? 아닌 그런 사람 없다고 할까? 제 말에 저를 밀던 예비 남편의 움직임은 멈췄고 꾹 담은 입술을 불규칙적으로 움찔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고 들고 있던 부케로 예비 남편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나한테 사기를 쳐? 내가 그렇게 웃어 보였냐? 애 딸린 미혼모 속여먹으니까 네 자신 자랑스럽니?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주변을 술렁거렸고 몇몇 사람은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 곁에서 같이 그 자식의 머리통과 숙여서 드러난 등짝을 닥치는 대로 난타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빌어먹을 놈, 천하의 몹쓸 자식. 니까짓 게 뭔데 내 딸을 속여. 내 딸이 혼자 애 키운다고 너 같은 사기꾼 끼고 살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착각도 유분수다. 너 같은 벌어지는 딸린 애가 수십 명이라도 안 거둬. 더 맞아, 더. 저희를 보다 못한 아버지와 오빠가 일단 구경하고 있던 하객들을 내보낼 때까지 저와 어머니는 숨 쉬는 것도 있고 그 자식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오빠에게 소리쳤어요. 오빠, 이 자식 지금 지명 수배 중이래. 당장 경찰에 신고해 얼른. 사기꾼 자식 잡아가라고 당장 전화하라고. 안 돼. 미연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 정말 경찰은 안 돼. 형님 전화하지 마세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어포를 신나게 싸우며 산 놈이 그래도 경찰은 무섭나 보더라고요. 다행히 근처 경찰서에 연결이 됐는지 오빠가 신고를 하고 5분 정도 지났을 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막 붙들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도망치려고 하던 그놈을 붙잡아 신분 검사를 했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걸 확인한 후에 그놈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놈은 떠나면서까지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정말 너한테만은 진심이었어. 미연아, 미연아! 라고 울부짖으며 끌려갔죠. 그날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창피한 순간인가 동시에 허무하기도 한 순간이기도 해요.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은 소동 이후 아버지와 오빠는 남아있는 하객들에게 그날 예식은 취소라는 걸 알렸고 하객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신고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인간 정말 투자 사기한 거 맞고 지명수배 내려진 것도 맞았어요. 그 지명수배를 하게 된 원인의 피해자에는 그 인간의 두 번째 전 아내도 있었는데 경찰도 참 악질일 정도로 문어발인 놈에게 걸렸다며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근데 또 황당했던 건 예비 시부모님의 과수원은 정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빚덩이기도 했어요. 예비 남편이 백수로 지내오면서 사회성을 잃고 투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걸 안 예비 시부모님은 예비 남편의 사업에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란 놈은 정신 못 차리고 또 여기저기 빚지고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다가 결국 고소를 당해 고향을 떠났다고요. 예비 시부모님의 가수원도 빚덩이인 거나 마찬가지인 게 사기 피해자들이 당장 아들이 가져간 돈 갚으라고 그렇게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바람에 곧 넘길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결혼식이 파토가 나고 얼마 뒤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사과를 하며 설명해 주셨거든요. 분명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어쩌다 저렇게 된 줄 모르겠다. 남의 소중한 딸 자식한테 잘못했다가 정말 벌 받은 것 같아서 사과를 하시려고 오셨다는데 두 분도 처음에는 저를 말리고 싶어 하셨다고 하네요. 아들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도 입이라도 뻥끗하면 위협을 가하겠단 아들 앞에서 무너져버린 겁니다. 예비 남편, 아니 이제 죄수인 그 남자는 입건돼서 재판받고 형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신분을 다 숨기고 제게 다가왔던 그 인간은 천천히 교도소에서 말라가며 죗값을 치르겠죠. 근데 그 인간이 그곳에서 죗값을 치른다고 해도 제가 입은 상처가 나아지거나 잊고 싶은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이 불행으로 떠민 건 나 자신이 아닐까 하고요. 어쨌든 모든 선택은 제가 했는데 제게도 내가 겪은 불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나를 미혼모라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보다도 저 자신이 먼저 내가 미혼모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평범한 가정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 인간이 저를 속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게 보여준 그 안정감에 도취돼서 있던 거죠. 진짜 어리석었네요.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두 사람 목 해내는 엄마라고 말했는데 정작 언제든지 두 사람 목 중 하나는 다른 이에게 떠넘길 준비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된통 당하고 나서는 절대 아니에요. 정말 이제 믿을 건 나와 내 가족들 뿐이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아들과 함께 단 둘이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앞으로 언제까지고 우리 사이에는 다른 사람을 낄 수 없고 또 낄 이유도 없다는 걸 다짐하는 일종의 부적 같은 의미로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지갑 안에 소중히 보관하면서 하루하루 훗날 아들이 커도 아버지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든지 함께하고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엄마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언제나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표인 아들의 행복을 위해 과거의 기억은 뒤로 한 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 언젠가 다 큰 아들이 제게 엄마 혼자서 고생했다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안아주는 그런 날이 오겠죠. 부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더 일찍 오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